자, 그래서 이 상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원형적 상징이 왜 중요하냐, 반대되는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상승이 나오면 항상 하강이 나오고, 뭐 밝음이 나오면 어두움이 나오고, 늘 이렇게 대비되는 단어들이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상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 작품 조지훈 시인의 승무인데, 아까 이제 조지훈, 박두진 그리고 박목월 시인들이 이제 청록파 시인이라고 얘기를 했죠. 읽어보면, 얇은 사 하이한 곶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래라, 그러니까 날아다녀라 라는 건데,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 곶갈에 감추고, 그 승무라고 하는 게 그 여승들이 이 추는 춤이에요. 승무잖아요, 무.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역설이죠. 사실 고운데 서러울 수가 없잖아요. 그쵸? 역설법이죠. 이 빈 대에 황촉 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막 지는데, 심지어 달도 지고 있으니까 달 자체도 사실 그렇게 좋은 의미 느낌이 안 들어요. 달이라고 하는 게 태양이랑 좀 반대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미 지고 있는 거는 거의 하강적 이미지의 끝판왕인 거고, 소매는 길어서 보통 승무 칠 때 이렇게 소매 엄청 긴 거 입고 추거든요. 이렇게 나풀나풀 거리면서. 그래서 나빌레라, 진짜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면서 사뿐히 접어올린 그 외시보선이요. 그래서 버선발에 사실 이렇게 뾰족한 버선 같은 거 신고 춤추는 거라서 그래요.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서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 오고, 보통 눈동자에 이렇게 춤을 추다 보면은 반짝반짝 별들이 비친단 말이야, 여기 눈 안에. 그런 거 이제 묘사를 해준 거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이 두 방울이야. 이게 뭐예요? 눈물방울이에요. 눈물방울. 막 울면서 춤을 이렇게 막 추고 있는 거죠.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그러니까 세사하고 번뇌라고 하는 것에 이게 원동력이 되어서 사실은 춤추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뻗은 손이 깊은 마음속에 거룩한 합장인 양하고, 이렇게 합장하는 거 알죠, 여러분? 이렇게 춤추다가 다시 이렇게 뻗어서 접은 손. 이밤사 귓도리도 지새는 삼경인데, 여러분 삼경이라고 하는 게 보통 몇 시예요? 이게 밤 11시에서부터 새벽 1시죠. 2시간 간격이니까. 사경이라고 하는 건 몇 시겠어요? 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이해 가셨죠? 그럼 이경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경은 언제예요? 9시부터 11시까지. 이해 가셨나요? 이 삼경이 많이 나와서, 이 삼경이 제일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애상적인 분위기가 제일 잘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해 가셨죠? 오케이? 그래서 얇은 사 하이한 곶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심지어 이게 뭐예요? 수미상관까지 썼죠? 이 앞에 부분이랑 뒤에 부분이 같이 수미상관, 변형된 수미상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자, 이 무녀가 이제 무대 중간 공간에 배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 춤을 막 보고 있는 것 같아. 지상이랑 천상, 상승과 하강, 생선과 소멸,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거든요. 문제 풀어보라 할 거 그랬나? 이거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면은 여러분, 이런 흐르는 빛이라고 하는 게 흐르는 건데 어떻게 이제 상승 이미지겠습니까? 정답은 2번이겠죠? 넘어가서 여러분,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 같은 경우는 솔직히 너무 쉬워서 이거 뒤에 있는 문제 푸는 거 숙제예요. 4번부터 쭉. 알겠나요? 상징과 은유는 얘기했고, 형상화 부분을 좀 볼게요. 형상화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옆에 같은 말로 감각화라고 적어줘도 돼요. 감각화 혹은 구체화. 왜냐하면 추상적인 것을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이런 감각적인 걸로 드러내는 것도 우리는 형상화라고 부르거든요. 형상이 있다기보다는 약간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약간 경험적인 것들을 형상화라고 좀 해요. 좀 비슷하다, 유사하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 배를 밀며라고 하는 작품. 여러분 뒤에부터 이제 문제 푸는 거 풀어오시면 돼요. 자, 사랑은 참 부드럽게도 떠나지 배지도 않는 길을 부드럽게도, 배를 한껏 세게 밀어내듯이 슬픔도 그렇게 밀어내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배를 미는 것이랑, 배를 미는 행위하고 사랑을 하는 행위하고 유사점을 유추의 형식으로 전개하는 작품이에요. 이해 가셨나요? 이 작품? 그래서 형상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랑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게 추상적인 애인데, 배를 미는 행위를 통해서 추상적인 것을 뭐 해놓은 거다? 형상화해 놓은 거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은 추상적인 건데 배를 미는 걸로 형상화한 거죠.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문제 풀면 O인지 X인지 봅시다. 이제 배지도 않는 길, 사랑이 떠나는 길이라는 점에서 이별의 막막한 상황을 공간의 형상으로 드러낸다. 맞아요, 틀려요? 맞겠죠? 이별의 형상으로 드러내는 거니까. O죠, O. 자, 넘어가서 이제 묘사입니다. 묘사. 얼른 하고 이제 문법 좀 들어가야 돼서 이제 문법 변동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묘사는 어떤 대상이나 사물현상 따위를 언어로 서술하거나 그림을 그려서 표현함. 여러분 근데 숙제 좀 해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하라고 했던 숙제들 검사 한 번 다 할 거예요. 그래서 못 가요. 알겠죠? 클리닉 왔던 사람도 못 가. 숙제 안 했으면. 자, 어떤 대상이나 사물현상 따위를 언어로 서술하면서 그림을 그리듯이 표현하는 거. 이게 묘사가 좀 비슷한다는 게 뭐예요? 이제 회화적이라는 단어, 회화 이런 거랑 좀 비슷하잖아요. 그리는 거. 이것도 회화도 그리는 거라서.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모양, 환경, 색채, 비교, 위치, 소리, 감촉 이런 것을 통해서 기술하는 거 맞고요. 그래서 묘사라고 하는 거는 요 6개가 이제 같이 중첩되어 있는 건데 어렵지가 않아서 묘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되고 요 작품이나 좀 읽어봅시다. 자, 지금 흙이 풀리는 냄새의 강바람은 상짐승의 우는 소리를 불러서 다 녹지 않은 얼음장을 울멍울멍서 떠내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흙이 풀리는 냄새죠, 냄새. 냄새라고 하는 건 이게 후각적 이미지인데 내음새 강바람은 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후각의 촉각하는 같은 느낌이 있어. 내음새 강바람이라고 했으니까 그 냄새가 같이 있는 강바람은 산짐승의 우는 소리, 이 청각적 이미지까지 같이 불러오는 거죠. 다 녹지 않은 얼음장을 울멍울멍 떠내려가는 모양을 얘기하고 있어서 의태어죠. 이건 또 시각이에요. 또 자, 어쨌든 여기 지금 후각, 청각, 그리고 강바람 촉각, 그리고 울멍울멍 떠내려가는 시각, 이 감각적 이미지가 이 세 줄에 거쳐서 엄청 많이 나온 거거든요. 자, 겨울의 얼음에 집안에 아무도 없고 방바닥은 선뜩한 냉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무도 없다는 게 약간 적적하고 적막한 걸 보여주죠. 그리고 방바닥은 또 어때요? 너무 차가웠잖아요. 이 차가움이라고 하는 거, 따뜻하지 않다는 거는 좀 느낌 자체가 좀 냉소적인 느낌이 있어요. 초각적 이미지고. 자, 계절이 풀리면서 얼음이 풀리는 강변 풍경을 이제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괜찮죠? 다 녹지 않은 얼음장에 울멍울멍 떠내려간다. 자, 흙이 풀리는 냄새가 났다는 건 겨울적인 배경에서 이제 봄으로 온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냄새도 좀 나고 산짐승 소리도 들리고. 보통 여러분 산짐승들이 겨울에 뭐 해요? 겨울잠 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겨울이 이 소리가 들리는 것도 그렇고 다 이게 감각적 묘사거든요. 괜찮죠? 오. 자, 썰렁한 집안의 정경 묘사를 통해 화자가 느끼는 심정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직접적 제시 아니잖아요. 간접적 제시 맞아요, 틀려요? 맞겠죠. 집안에 아무도 없어. 방바닥은 섬뜩한 냉돌이야. 여러분 심정이라고 하는 건 내 감정이에요. 느낌. 뭐 슬퍼, 뭐 그리워, 뭐 이런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거예요? 간접적 묘사인 거 맞겠죠? 오겠죠?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요런 식으로 풀면 돼요. 알겠나요, 여러분? 요것도 한 번만 볼까요? 이제 도롱이에 홈이 걸고 뿔굽은 검은 소를 몰고 고동불 뜯기면서 개울물가에 내려갈 쟤는 제가 때로 해석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알겠죠? 자, 그래서 고동불 뜯기면서 한마디로 지금 이게 어떤 묘사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도롱이 같은 것에다가 이제 우비 같은 거죠. 여러분, 도롱이가 뭐예요? 우비죠, 우비. 우비 주머니에 뭐를 걸어놨어요, 지금? 호미를 걸었어. 심지어 뿔이 이제 굽어 있는 그 검은 소를 이제 몰면서 풀을 뜯기면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소들도 풀을 먹어야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럴 때 어디서 품진 번님 함께 가자 하는 거 하면서 이제 농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밑에 농가 관련과 한번 가볼게요. 남녀노소가 몰두하니까 집에 있을 틈이 없어요. 왜요? 다 일하러 가거든요. 적막한 살인물을 녹음 속에 닫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녹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계절 배경이에요? 그쵸? 여름이죠? 알겠죠? 적막하다는 건 왜 살인문이 적막할까? 다 어디 나가 있어서 그래? 농가로 나가 있으니까 조용한 거겠죠? 이해 가셨죠? 자, 호미를 챙기고 소를 직접 몰고 가는 모습을 통해서 농사일을 하러 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두 번째 뭐예요? 이제 살인문이 녹음 속에 닫혀있는 모습을 통해서 농번기에 집에 비어있는 모습 묘사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쉽죠,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숙제해 줄게요. 자, 26쪽부터 표시해 주세요. 26쪽부터. 자, 26쪽부터 해서 어디까지예요? 네, 27쪽 표시 한번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접어놓으면 되죠. 자, 이제 대화와 독백 파트입니다. 대화와 독백 파트. 자, 독백과 대화, 대화체, 대화의 형식, 뭐 대화적 구성 이런 게 있는데, 독백은 뭐죠? 혼자서 중얼거리는 거고, 대화는요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고받아야 돼요. 대화는 뭐라고 여러분? 주고받는 게 없으면 대화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해 가셨죠? 대화체는 뭐예요? 대화하는 형식으로 서술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형식으로 서술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 가셨죠? 자, 보시면 이런 어드바이스가 나오는데 그냥 이건 한번 혼자서 읽어보시고, 지금 보시면요, 대화가 있고 대화체가 있는데 어디까지를 대화로 보고 어디까지를 대화체로 볼 거냐. 자, 일단은 주고받는 게 있는데 줬는데 이제 받는 게 없어요. 그런 경우는 독백인 거고요. 대화체라고 말하는 건 괜찮아요. 대화적 어조도 괜찮고 말건어라고 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대화의 형식이라고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화의 형식은 무조건 화자청자가 있어야 돼요. 이해 가시나요? 오케이? 그래서 좀 헷갈리는 게 얘도 대화체가 되고 얘도 대화체가 된다는 거예요. 청자가 없더라도. 대화체는 둘 다 돼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구성, 형식, 어조 이런 거 나오면은 주고받는 것까지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 넘어가서 요 작품. 맞아. 이 작품 되게 재밌는 작품인데, 여러분 독을차고 알아요? 김영랑 시인의? 읽어본 적 있죠? 이게 이제 그 예전 작년 이제 출판사 바꾸기 전에 여러분 2학년 교재에 나왔던 작품인데, 내 가슴에 독을 찬 지 오래죠. 아직 아무도 해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 벗은 그 무서운 독을 그만 흩어버리라고 한단 말이죠.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야 할지 모른다고 위협한다는 거 뭐예요? 흩어버리라는 말에 대한 거부예요. 아니, 나 안 버릴 거야. 너도 해야 할 수도 있어. 그렇게 하다가 약간 이런 느낌? 독 안 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나 마주 가버리면, 야, 우리가 아무리 사회에다 저항하는 독을 차고 있더라도 우리 가버리면 그만 아니냐. 억만 세대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가 모질라져서 모래알이 될 것인데 허무한디 독은 차서 무엇하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대답하죠. 아니, 내가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하고 보는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디 똑같이 하나 앞뒤로 덤비는 이리하고 승냥이죠. 매서운 어떤 날짐승들이 짐승들이 그냥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는데, 내 산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고 할 키우라 내 맡긴 신세거든요. 나 어차피 뜯길 신세거든. 그러니까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갈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독은 화자에 있어서는 긍정적 의미의 독인 거예요. 이해 가셨죠? 마금날 외로운 혼을 건지기 위해서, 나 결국은 내 혼을 건지기 위해서 나 독을 차고 다닐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1번.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거. 여러분, 시심이 뭐예요? 이 시가 시의 생각이죠. 시의 정서. 심이라고 하는 게 마음이니까 그 시의 마음입니다. 이해 가셨나요? 자, 몇 번이에요, 여러분? 몇 번이죠? 그쵸? 됐어요? 3번 했어요? 자, 3번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적절하지 않은 거를 골라야 되는 건데, 허무하다고 말하면서 가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막 고향집을 떠난다는 것은 이제 좀 오버리액션이고요. 근데 요런 선지도 있어요. 친구와 대화를 주고받는 상황 설정. 우리가 이제 원하는 선지죠. 그 개념에 대한 선지. 자, 이해 가시죠, 여러분? 4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대적 상황에 대한 생각을 이제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거 간접적인 거 맞아요? 왜? 대화를 주고받는 상황 설정 자체가 간접적으로 드러내려고 설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직접은 아니죠.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요거가 이제 탐군가. 탐군가 근데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뭐에 대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가난에 대해서 탄식하는 거죠. 궁색하고 궁벽한 것에 대해서 탄식하는 거. 이 원수 가난 귀신 어이하여 여이려뇨.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 원수예요? 누가요? 귀신. 근데 귀신은 귀신인데 무슨 귀신이에요? 가난 귀신이죠. 여의다는 게 뭐야? 이별이죠, 이별. 나 언제 가난 귀신이랑 이별해? 이런 뜻이에요. 술에 음식을 갖추고 이름 불러서 전송하고 길 한 날 좋은 때에 사방으로 가라 하니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좀 웃기죠? 가난 보고 술에 음식을 갖춘 다음에 야 가난아 일로 와봐. 야 너 좋은 때에 제발 좀 가라. 떠나가라 라고 하니까 웅얼웅얼 불평하면서 화를 내면서 말하는 게 어려서 지금까지 희로애락을 너랑 같이 했는데 죽거나 살거나 이별할 줄이 없었거늘 어디가 누구 말을 듣고 가라 하려고 이러하느뇨. 우는 듯이 끄짖는 듯이 온 가지로 협박하는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옳도다. 그럼 누구랑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난이랑 얘기하고 있는 거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야 너 말도 좀 옳긴 하다. 너 오랫동안 나랑 같이 있었는데 내가 떠나라고 하니까 어딜 가라고 생각하는 거 너 말도 옳아. 무정한 생각은 다 나를 버리거늘 너는 혼자 신의가 있어서 나를 안 버린다. 그럼 누구는 나를 안 버리는 거야? 가난은 나를 안 버리는 거야. 웃기지 않아요? 재밌죠? 그래서 이거 오예요. 의인화된 대상과의 대화가 있다. 오 맞죠? 맞나요? 오케이. 자 이제부터 뒤에 것들 한번 문제를 풀어오세요. 독백부터 해가지고 쭈루루루룩이 있거든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할 수가 없네요. 이해 가셨나요? 어디까지냐면 소설 속의 독백까지니까 아까 거기서부터 표시 좀 해놓을래요? 36조까지예요. 양이 좀 많죠? 여러분 숙제 안 해오면 안 돼요. 작품 다 읽어봐야 돼. 알겠죠? 제가 읽어주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대신에 작품 모르는 거 있으면 클리닉 때 와서 설명해달라고 그냥 표시만 해오세요.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알겠죠? 자 이제 몇 쪽가냐면 37쪽이에요. 어조. 자 이거 하고 뭐 하면 끝이에요? 역설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문법이 하나가 남았잖아요. 근데 사이에 5분 정도 쉴게요. 5분 정도. 알겠죠? 자 어조 부분 볼 텐데 여러분 어조는 뭐예요? 그 말의 가락이나 억양이나 이런 태도 그런 어조 말투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지금 수능에서 나왔던 것만 보면은 어조 많아요. 99년도부터요. 99년 얼마나 오래입니까? 여러분이랑 나이를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 알겠죠? 심지어 모의고사 26년 6월에도 어조가 나왔고 여러분 이거 최근 교재여가지고 이게 27년 대비 교재이기 때문에 엄청 잘 나와 있어요. 그죠? 이거 최신 교재입니다. 알겠죠? 자 보시면은 요 작품 여러분 이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작품 우리 배웠었잖아. 뭐 배웠어요? 기억나요? 우리 뭐 배웠지? 그 초현실적 기법 했던 거울 기억나요? 그 사람이 쓴 작품이거든요. 요거 이게 소설이에요. 이상이 쓴 소설. 근데 이 소설도 되게 자아 분열을 많이 나타내요. 이해 가셨죠? 어떤 내용이 있냐면 막 이 사람이 마지막에 막 도적질하고 계집질하고 정말이지 아니다 막 이러면서 본인 생각 있잖아요. 이거를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작품이 흘러가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어디 한번 이렇게 외쳐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이러면서 끝나요. 이 제목이 날개인데 결국 뭐 하는 거야? 날아야겠다. 그래서 죽는 거지 거의. 사실은 결말이 뭐 죽었다 이런 게 안 나오긴 하지만 열린 결말로 뒀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살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좀 되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혼란스러운 자아를 소설에 잘 드러내게 했어요. 자, 요거 문제 풀어볼게요. 이때 뚜 하고 정오 사이렌이 울었다 이 부분이죠. 요 부분에 대한 문제 뒤에 거 있죠.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이상 문제. 지금 보기를 보면요 여러분 철학과 문학에서 시간을 가리키는 말에 함축적 의미를 부여해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정오라고 하는 시간이 각성과 재생의 시간으로 간주했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인식의 태양이 가장 높이 솟아오른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때 정오 사이렌이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약간 각성시키는 것 같은데,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적절하지 않은 거. 나의 의식 상태는 기억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겠고, 정오의 사이렌 소리가 나의 생명력을 일깨운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이 보기에 따르면 정오의 함축적 의미 때문에 기억을 경계로 어조와 분위기가 바뀌었죠. 그러면서 날자 날아보자꾸나 막 이러잖아요. 나는 정오가 되면서 자아의 문제에서 사회의 문제로 시선을 전환하게 되는 건 그렇지 않아요. 자아 문제에서 머물러서 나중에 날자 이러면서 날아가기 때문에 절대로 사회 문제 시선으로 전환되는 거 아닙니다. 이해 가셨나요? 정답 4번이고요. 이 작품은 시간의 물리적 의미보다 심리적 의미에 중점을 두고 읽어야 되겠군. 당연하죠. 어떤 작품이든 물리적인 의미보다는 심리적 의미가 강할 때가 훨씬 더 많기는 해요. 솔직히 그냥 보편적으로. 근데 이 작품 특히나 의식의 흐름 기법인데 어떻게 물리적 시간이 중요하겠습니까? 넘어가서 여러분 이제 어조들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외딴방이라고 하는 신경숙 작가의 작품이에요. 읽어보시고 소설이라서 OX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너무 많아. 어떤 거 해볼까? 관동별곡은 알잖아요, 여러분. 좀 기억나시나요? 님의 침묵은 솔직히 뭐 쉽고, 이거는 단정적 어조라고 보기 어렵겠죠. 여러분, 나 같은 경우에는 12,000봉을 가서 12,000봉을 넉넉히 해가지고 봉마다 맺혀있고 서린기운 말거니 좋지는 말고 좋거니 말지를 말라 이런 거 보면은 지금 관동 지역에 그 유람을 하면서 너무 경치가 좋은 것들을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 기운을 흩어내어가지고 인거를 만들고자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마저도 만들고 싶은 거야. 이런 기운을 좋은 거를 모아다가. 이게 어떻게 단정적 어조겠습니까? X죠, X. 이해 가셨나요? 야, 금강 12,000봉 눈 아니면 오기로다. 야, 눈이 아닌데 오기 훨씬 좋은 건데 찬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민영 시인? 여러분, 안민영 시인의 대표적인 작품, 그 매화 작품 있었죠. 매화 예찬하는 거. 이 사람이 혈성루로 올라가서 청상인이 되었대. 그러면 이제 신성계 사람이 된 거잖아요. 아마도 서부진 화북득은 금강인가 하노라. 그러니까 그림으로 다 그려낼 수 없을 만큼 너무 아름답다 이런 얘기인데, 아름답다는 건데 어떻게 단정적 어조이겠습니까? 이해 가셨죠? 이 나무의 수삭도 알아야 되긴 할 텐데, 근데 쉬워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밑에 OX잖아요. 몇 번이에요? OX 중에 뭐예요, 여러분? 이 작품은 단정적 진술을 활용하여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읽어보면은 이제 꽃이 피었어요. 도시가 나무에게 반어법을 가르친 것이다. 이 도시에 미주민이 된 뒤로부터 속마음을 고지고대로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되었지만, 그냥 살아있자, 뿌리라도 내리자, 속마음을 감추는 대신에 비트는 법을 익히게 된 30몇 이후부터 나무는 내 스승이 된대요. 그가 견딜 수 없는 건 꽃향기를 따라 나비와 벌이 붕붕거린다는 거. 내성이 생긴 이파리를 벌레들이 변함없이 아삭아삭 뜯어먹는다는 거. 그리고 도료변 시끄러운 그 가로등 곁에서 허구한 날 신경증과 그 불면증에 시달리며 피어나는 꽃 참을 수 없다. 나무는 알고 보면 치욕으로 푸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나쁘지 않죠, 이거는? 단정적 진술이라는 거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도시가 나무에게 가르친 것이 있잖아요. 그쵸? 악착같이 속마음을 감추는 대신에 이제 비트는 법을 배우러서 이렇게 숨어 다니는 걸 가르쳐 준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시인의 세계관이든 이 안에 있는 화자의 세계관이든. 근데 주변 세계관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의 시선을 보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느껴지나요? 이런 느낌이? 긍정 같진 않죠. 악착같이 뿌리라도 내리자라고 하는 거 보면은 남을 못 믿는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건 5가 맞겠고, 넘어가서 나머지 구어체, 문어체 부분은 여러분 풀어오세요. 자, 지금 40쪽이에요.
자, 이제 역설로 들어가서 잠깐 간단하게 말하고 끝낼게요. 역설이라는 거는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항상 모순이 존재를 해야지 의미가 더 돋보이게 돼요. 이해 가셨나요? 모순이 있어야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이 있다.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길이 끝났는데 어떻게 길이 있나? 근데 인생은 보통 그래요. 길이 끝난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니까 길이 다시 생겨요. 이런 게 인생이거든요. 사실은 이 역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삶에서 제일 많이 드러나는 진리예요. 진리.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모든 게 다 소진되었을 때 오히려 채워질 수 있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다 비워냈을 때 더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삶이 원래 이렇습니다.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도 생각하지만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비우세요. 그러면 더 채워지니까요. 그럼 여기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누가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 이게 유치원에 깃발로 나와 있는데 아니죠. 이거 일단 생직사 사직생이 이순신 장군이 얘기한 거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요. 차라리 죽고자 하면 살아요. 사람이 그래요.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살고자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못 산다는 거를 무의식 중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는 거고요. 내가 죽고자 하잖아요. 내가 사람이 죽음으로 딱 던졌을 때 오히려 생명에 가까워져요. 오히려 마음이. 죽는다는 거는 내가 삶에 대해서 욕심이 없어진 거거든요.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살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게 이제 역설인데 여러분 지금 역설의 종류가 이러이러하게 많습니다. 나이덕 땅끝까지 있는데 여러분이 모르는 게 있을 것 같은 게 자,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차지 않는다. 버려야 찬다는 거죠. 좀 되게 역설적이죠. 그리고 죽음은 이렇듯 미움보다도 사랑보다도 더 너그러운 것이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죽음을 너그럽다고 여기는 사람 없어요. 근데 막상 죽음을 만나잖아요. 사람은 너그러워져요. 알겠나요? 목숨을 이제 다 잃어버리면 너그러워집니다. 사람이. 죽을 때까지 사람이 악바리 같은 사람은 없어요. 이해 가셨나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내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위에. 여러분 외로운데 눈부신다는 거 웃기지 않나요? 외로운 거 마이너스인데 눈부심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한 문장 안에 병치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역설이에요. 그러면서도 의미가 있죠. 네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무슨 뜻이겠어요? 외롭지만 내가 외치는 그 음성 하나하나가 내가 뭐라고 해야 되지? 민중의 힘이 되는 거죠.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작품 안에서는.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설이겠고.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들어 있다? 그럼 사람이 위태롭다는 것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사람이 좀 위태롭잖아요. 그럼 틈이 생겨서 주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수가 있어요. 오히려. 너무 반듯한 사람한테 사람 안 가잖아요. 잘. 이해 가셨나요? 살짝 부족함도 있고 위태로움도 있을 때 이게 아름다움이구나 이런 걸 뭐라 해요? 불완전함의 미학이라고 그러죠. 불완전함의 미학이다. 그쵸? 이게 역설법에 관련된 용어인 거고요. 그쵸? 이런 것도 강철로 된 무지개다. 그럼 강철은요 되게 차가운 속성의 쇠를 얘기하는 건데 무지개는 따뜻한 속성이에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이제 갰을 때 햇빛이 드러날 때 오는 게 무지개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되는 것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역설인 거죠. 이해 가셨나요? 역설 어렵지 않죠? 이거 너무 많아 문제. 뒤에 다 풀어와. 어디까지? 44쪽까지. 오케이? 끝났다 하나. 자 잠깐 3분 쉬세요. 3분. 미안해 5분이 아니어서 미안해. 왜냐면 우리 문법 해야 돼. 문법도 나가야 돼. 저 문법 교체만 할게요. 교체 진짜 짧게 할게요. 알겠죠? 저 진짜 이거 빡세네요. 여러분 저 문법 한 바퀴 꼭 돌리고 싶어요. 375쪽만 일단 펴놔주세요. 너무 쉽지 않나? 너네 그 음운 변동 못한 사람 있나? 저 문법 한번 보내주시면 안 되죠? 어떤 거? 아이패드. 이거 보내줄 수 있죠. 안 가져왔어요? 오케이. 아이패드를 안 가져왔군. 아이패드를 들고 왔군. 교재가 없군. 문법만 좀 보내놓을게요. 누가 왔다. 오늘 할 부분만 보내면 되나요? 네. 아니면 전부? 오늘 할 거면 그래? 이미 다 하긴 했는데. 그러면 잠시.
오늘 많이 안 할 거라 가지고 많이 못 해요. 시간이 없어. 교체만 좀 나가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근데 문법 문제 풀었어요? 왜 아무도 안 한 거 같지? 안 했을 것 같아. 에어드롭 해도 돼요? 에어드롭 한 번만 켜줄래요? 그 하울이 거 켜주면은 보낼게요. 아 어저께 목이 엄청 물렸어요. 그 서울숲에서 요즘 야외 영화 봤어요? 이건가? 아이패드 28? 네. 비밀번호가 필요하대. 585614. 오케이. 아, 저 그래서 그 영화 보고 왔거든요. 맘마미아 하던데. 근데 목이 엄청 물렸어요, 지금. 정말. 그리고 어제 비도 왔어, 심지어. 갑자기 많이 저녁에. 저녁에. 가봐요. 나중에 거기. 좋아요. 아, 저 여기 완전 다 벗겨놨어요. 이거 일본 갔다 와가지고. 누구 나갔어, 근데 지금? 승아가 나갔구나. 아, 윤찬이 나갔구나. 문법. 여러분, 이거 문법 밑에 있는 거 다 풀어왔겠죠? 교체 좀 해야 되겠다, 이제. 끊어가.